주한미군, 이게 현실입니다. 자주국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사흘 전 트럼프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던진 최후 통첩이었죠. 동맹국이 동맹의 역할을 안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다. 모든 사람이 예상했습니다. 또 저 카드야. 한국이 다시 한번 굽신거리며 미국에 돈을 바치겠군.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한국의 대답은 상상을 뛰어넘었죠. 공식 발표도 아닌 담담한 한마디였어요. 어느 쪽이 더 아쉽겠습니까? 전작권도 이야기해봐야죠. 70년 동안 언제나 뒤에서 걸었던 한국. 그런 한국은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던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앞으로 더 당당해질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 철수요? 하시죠. 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을 향해 던진 이 폭탄 발언을 저는 9,000km 떨어진 펜타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전략분석연구소에서 15년간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일해온 컨설턴트죠. 그리고 20대 시절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란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터진 폭탄 선언이었죠.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군사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 트럼프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배은망덕하다. 주한미군 철수를 즉시 검토한다. 단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로 늘린다면 재논의할 용의가 있다. 10배요? 현재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연간 약 1조 원인데 그걸 10조 원으로 늘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저는 그 순간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하려는 건가? 사실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트럼프 일기 시절부터 계속 나왔던 카드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담금 10배 인상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까지 내걸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죠. 한국이 빠르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면 타협안이 나올 거야. 동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래왔거든요. 주한미군 문제만 나오면 한국은 절대 강하게 나올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청와대도 국방부도 외교부도 조용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언론들은 담담하게 자주국방론의 재점화 같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대통령 질의응답 세션이 열렸고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저도 펜타곤 상황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켜봤어요. 한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철수하신다고요? 하시죠. 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식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성명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담회 중 나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굽신거리는 의미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번 해보시죠라는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바로 이어서 말했거든요.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펜타곤 내부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내부적으로 다른 계산이 있을 거야. 곧 비공식 채널로 연락이 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어요.
한국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 언론들은 K방산 수출 1,000억 달러 시대 같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때 제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사무실에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였어요. 존슨, 긴급 미팅이다. 지금 당장 와라. 차관보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차관보가 저를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존슨, 긴급 출장이야. 가서 한국 좀 달래준다고 생각해.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다시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제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제 아버지인 로버트 존슨은 6.25 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다가 중국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죠. 퇴역 후에도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우리가 피로 지켜낸 나라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이야. 20대 시절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주한미군 지원을 했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국 캠프에서 복무했죠. 그때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한국을 지킨 것처럼 나도 한국을 가까이서 경험해보자.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자신감이 예전과 차원이 달랐거든요.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임무 브리핑을 받으면서 더 놀랐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작년에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K방산이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까지 휩쓸고 있다는 보고서 봤나? 근데 이번엔 중동이라네?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로 주한미군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정치적 블러핑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체가 바뀔 수도 있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선입견 없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다고요. 과연 트럼프를 향해 하시죠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한국 재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피 흘린 과거와 함께 다시 찾은 그 땅에서 저는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평택으로 향하는 길,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찾는 캠프 험프리스였거든요. 제가 20대 시절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갓 임관한 소위 시절 배속받았던 그 기지죠. 당시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어요. 택시가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6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되었다더군요. 미국의 소도시와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 방문 목적 검토, 동행자 지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옛 기억이 떠올랐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 말이에요. 담당 공보관과 만나 제한된 지역만 안내받으며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거든요. 미군 기지 안에서 말입니다. 동행한 공보 담당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한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가 간단히 답했어요. 구체적인 비율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국인이 절반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식당, 상점, 시설관리구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방문한 기지 내 식당도 놀라웠어요. 메뉴부터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게 한국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팀 직원들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보고서에 작성하게 캠프 관련된 자료 좀 공유받을 수 있나? 민간에게 공개된 수준으로 말이야.
저는 공보관에게 브리핑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기지 건설에 총 110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그중 92%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거였어요. 약 101억 달러 15조를 한국이 낸 셈이었습니다. 토지 제공, 건설비, 기존 주민 이주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죠. 미군 기지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지어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도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력, 용수, 통신,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인프라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력 요금이었어요. 한국 일반 요금의 절반도 안 되는 특별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전력비를 한국이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기지 확장 때마다 추가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농민들 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심지어 과거 환경오염 정화 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떠안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동맹인가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학교, 체육관, 골프장까지 있는 완전한 도시였어요. 미군 가족들을 위한 고급 주택단지, 쇼핑몰, 심지어 테마파크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운영비까지 한국이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통신시설 관련 설명도 인상적이었어요. KT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광케이블, 위성통신,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한국 기술로 구축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군 기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모든 걸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전력 공급은 한국전력이, 용수 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기지 내 폐기물 처리까지 한국 업체에서 하고 있었어요. 기지 주변 소음 피해 보상도 모두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매년 수십억 원을 지급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전투기는 미군 소유라는 게 아이러니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자료와 좀 다른데. 미국이 결국 손님이고 한국이 호스트인 셈인데 이건? 저녁 시간이 되어 예전 동료 몇 명과 만났어요. 6년 전 함께 근무했던 친구들이었죠.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야. 여기 많이 바뀌었지? 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한국의 지원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 한국에선 이미 공개된 사실이야. 데이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보안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6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땅을 내주고 돈을 대주고 기술을 제공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저 그 위에 얹혀 있을 뿐이었어요. 심지어 각종 특혜와 혜택까지 받으면서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이 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얹혀 있었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군 급여와 무기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고 있었고 연간 운영비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 세금으로 미군의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죠. 근데 철수할 수 없는 건 오히려 우리 미국 아닌가? 한국 없이는 이 거대한 기지가 단 하루도 운영될 수 없었거든요. 전력이 끊기고 통신이 마비되고 급식이 중단되고 시설 관리가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만난 한국인 담당 직원과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0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미군들은 순환보직이라 자주 바뀌는데 저희는 계속 여기 있으니까 시설을 더 잘 알죠.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미군보다 한국인이 기지를 더 잘 안다는 거였어요. 기지 내에서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무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화시스템, LG CNS 등 대기업들이 모두 입주해 있었어요. 각각 다른 분야를 전담하며 기지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5G 통신망, AI 보안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기지 내 산책로를 걸었어요. 허용된 구역 내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가 철수를 말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하시죠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정말로 철수할 수 있다면 해보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철수할 수 없는 건 우리 미국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순진했던 소위 시절에 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제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자신 있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저는 서울로 올라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국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이기도 했죠. 마침 공개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자주국방 로드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침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방 전문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철수가 위협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완전한 자주국방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어진 발표 내용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세계 5위라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년 기준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핵무기 없이 달성한 순위였죠.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1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0위권 수준이죠. 전문가가 답했어요. 2030년에는 세계 4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 이후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저는 펜을 들고 열심히 메모했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K방산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또 다른 발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출국은 특정 대륙을 향하지 않습니다. UAE, 사우디,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주요 중동 국가와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 나온 숫자들이 압도적이었어요. 폴란드와만 약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의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현재 지속되는 미국의 철수 위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기대되는 면이 있어요. 의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위협이 아니라 기대라고 하다니요. 다음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공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애드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한국의 국방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죠.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라는 거였어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말이죠. 현재 시험 발사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만 보유한 기술이죠. 드론 군집 체계도 놀라웠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임무를 분배한다는 거였어요. 이 기술은 이미 실전 배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에요. 오후에는 한화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였거든요. 공개된 전시관을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시된 무기 체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 해궁 함대공 미사일, 신궁 휴대용 방공 미사일까지요.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시관을 둘러보는 도중 안내 담당자가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요새 중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아, 청궁2 소식 말입니까? 지난달 이란의 대규모 공습대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청궁2가 실전 투입됐어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붓는 포화 공격이었는데 청궁2가 60여 발을 발사해서 96%를 요격했다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 요격률이 96%나 됩니까? 미국의 패트리엇조차도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90%를 넘기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전에서 증명된 겁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성적표죠. 이번 UAE의 실전 배치가 한국한테는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10개 포대를 계약했고요. 이라크도 8개 포대 계약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지금은 다시 한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싶어도 납기를 맞출 수 없을 정도예요. 청궁2 포대 하나 가격이 미국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전 성능은 오히려 더 높게 나왔으니 안 살 이유가 없죠.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 직원은 말했습니다. 존슨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청궁2를 개발한 건 미국을 흉내 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막아야 하니까 만든 거죠. 근데 그걸 이란 미사일 막는데도 쓰더니 96%가 나왔어요. 실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통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청사를 나서면서 저는 한참 걸었어요. 맑은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실전 증명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어떤 카탈로그도 어떤 시연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지는 하늘에서 96%를 막아낸 그 순간 K방사는 진짜 실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어요. 무기를 팔아달라고 호소하던 나라가 이제는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구하던 나라가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군사 강국이 된 거였죠.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 아니,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철수가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한국의 담담함은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 자신감이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한국으로 온 기회에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을 되짚어보고 싶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6년 전과는 달리 도시가 훨씬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부산에서 제일 먼저 가봤던 곳. 바로 부산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기념관 앞에 서니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3년 아버지가 부산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겨우 21살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옆에는 한국인 간호사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사진이었죠. 한국은 지켜야 할 친구야, 마이클. 아버지가 어릴 적 저에게 하셨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켜야 할 친구.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25 전쟁 관련 전시실로 향하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미군 참전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 빼곡히 적혀있는 전사자 명단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36,574명의 미군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중 한 명이 제 아버지였어요. 전시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한 풋내기 병사였죠. 처음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공산주의와 싸우러 간다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부상당한 아버지를 돌봐준 한국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앞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죠. 전시실 한쪽에는 당시 한국인들이 미군에게 보내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서툰 영어로 쓰인 감사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군분들 우리의 땅을 지켜주셔서. 이런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간병해준 간호사분이 써주신 편지였죠.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저는 기념관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주신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이클, 아버지는 한국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그보다 큰 걸 얻었단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건 바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한국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더 나아가 인류애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피로 쌓여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오늘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군이 아닌 해방군으로 봐주었다. 아버지의 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받고 그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보여주셨던 특별한 관심 말이에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성과를 낼 때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봐라 마이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철수 위협과 분담금 10배 인상 요구를 보면서 저는 갈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과연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정한 우정인가 싶었거든요. 기념관 근처 유엔 묘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터키, 호주 등 16개국 군인들의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묘비 하나하나를 둘러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들은 모두 한때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념과 신념 때문이었죠. 아버지, 지금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군 묘역에서 잠시 묵념을 들였어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그들을 위해 많은 걸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어요. 매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행사를 열어주고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 기념품 증정, 심지어 후손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엔 묘지를 나오면서 한국인 안내원분과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매년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특히 6월과 10월에 많이 오세요.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드리거든요. 안내원분이 말씀하셨어요. 병원비부터 숙박비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참전 용사 후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안내원분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학금, 문화교류 프로그램, 심지어 취업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의 위치를 너무 당연하게 낮춰보고 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의 헌신과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이에요. 첫날 캠프 험프리스에서 본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천문학적 비용들, 불합리한 요구들까지 들어주는 모습들 말이에요. 이게 과연 공정한 동맹인가 싶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한국이 지금은 미국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 거예요. 한국은 70년 동안 그 신뢰와 우정을 지켜왔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해도 그 의리를 지킨 적이 많았어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발견들을 정리하며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까지요.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보고서 작성 지시가 떨어졌어요. 국가안보회 NSC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한 거였죠. 트럼프는 여전히 동맹국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라. 그걸 못하면 돈으로 배상하라.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군사적 자립과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죠.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포함했습니다. NSC 회의가 열린 날 저는 브리핑을 위해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NSC 보좌관 등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곧바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국을 잃으면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을 잃게 되는 거라고요. 국무장관도 맞받아쳤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그들이 대체 가능하죠. 관계 파탄은 전체 동아시아 전략을 흔들 거예요. 하지만 예산 담당 관리는 달랐어요. 분담금 10배는 과도하지만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도 충분하지 않죠. 그때 CIA 분석관이 놀라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군집체계, 차세대 전투기까지. 한국은 이미 군사기술 강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무기들이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NSC 보좌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철수 위협이 실제로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저는 그때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실제로 한국 내부 분위기는 위기감보다 기대감에 가까워요. 완전한 자주국방의 기회로 보고 있죠. 정말 그런가요? 국방장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철수를 환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전작권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군정보 담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어요. 지금 이 갈등, 중국이 가장 좋아할 상황입니다. 한미동맹 균열은 중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거예요. CSIS와 랜드 연구소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에요. 또 다른 분석관이 덧붙였죠.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분담금 문제는 단순한 명분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NSC 보좌관이 물었어요. 캠프 험프리스만 봐도 그래요. 기지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운영비도 대부분 한국이 지불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죠. 전력, 통신, 급식, 시설 관리까지 모든 게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기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렇다면 철수 위협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어요.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졌죠. 다들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무너져요. 한 고령의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워요. 대만 방어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자살과 다름없다는 걸 말이죠. 회의 후반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미국 일부 기지들에도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였죠. 어떤 종류의 장비들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통신 장비, 방공 시스템, 심지어 일부 전략적 자산 무기 부품까지 한국산이에요. 정보 담당관이 답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이들 기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미국 기지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니요. 더 심각한 건 차세대 기술 격차예요. CIA 분석관이 추가로 설명했죠. 5G, AI, 양자암호 분야에선 이미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갈 즈음 NSC 보좌관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젠 철수 위협 카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을 일방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지 말고 동등한 동맹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죠. 그날 밤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위기의 본질은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약한 한국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는 정의는 진정한 동맹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그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백악관에서의 격렬한 논쟁 이후 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깊이 조사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부산항과 한국 전역의 미군 지원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죠. 이란 전쟁으로 한국 해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조선업이 가지는 미군의 동부가 전략 거점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곧 저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부산항. 미 해군의 동부가 최대 보급항 중 하나. 연간 미군 관련 물동량만 수십만 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7함대 작전에 필요한 모든 보급품이 이곳을 거쳐가요. 화상회의에서 항만공사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연료, 식료품, 부품, 심지어 무기까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죠. 저는 부산항의 규모와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답게 시설이 어마어마했죠. 미군 전용 부두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누가 건설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한국 정부죠. 미군 지원을 위해 특별히 확장한 부분도 많아요. 담당자가 답했어요. 부산에서 시작된 조사는 한국 전역으로 확산됐어요. 철도, 고속도로, 전력망, 통신망까지 모든 인프라가 미군 작전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KTX 고속철도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유사시 미군 장비와 인력 수송을 위한 특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거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이동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고속 수송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군도 수많은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의 이 시스템이 가지는 효율성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죠. 고속도로망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전국 어디든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였죠. 미군 중장비 수송을 고려해서 설계된 부분도 많다고 했어요. 전력망 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전력이 미군 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이 상상을 초월했죠.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전력을 특별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해도 미군 시설은 최우선으로 복구해요. 한전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24시간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죠. 혹시 불만은 없으세요? 사실 미국한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동맹국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70년간 함께해온 친구니까요. 통신망은 더욱 놀라웠어요. KT, SK텔레콤, LG U+ 등 모든 통신사가 미군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죠. 보안이 확보된 전용선부터 위성통신까지 모든 걸 지원하고 있었어요. 미군의 모든 통신이 한국 기업 기술을 거쳐가요. KT 관계자가 말했어요. 광 케이블부터 5G까지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죠.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부분 우리가 부담해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위성통신 분야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위성기술이 미군 작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KT, SAT, 한화시스템 등이 군사용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좋습니다. 팩트 확인 완료했어요. 핵심 연결고리가 나왔어요. 호르무즈 봉쇄 부산항 대체 불가. 한국이 미 해군 함정을 직접 수리. 결국 주한미군도 한국 없이는 작전 불가. 이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있겠습니다. 교체할 부분은 아래부터입니다. 기존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국 일부 기지들이 한국산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데이터였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수정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놀라운 맥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이란과 미국 전쟁이 터진 직후부터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순식간에 흔들렸어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였죠.
유조선 보험료가 4배에서 6배로 폭등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았어요. 그런데 정작 미 칠함대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함정들의 보급 경로가 막혀버린 거였어요. 연료, 부품, 식료품, 무기까지 모든 보급품의 대체 루트를 찾아야 했죠. 그 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산이었습니다. 항만공사 담당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호르무즈가 닫히면 중동 루트 물자가 전부 이쪽으로 우회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이란 전쟁 이후 부산항 미군 관련 물동량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미 칠함대의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은 그냥 큰 항구가 아니었어요.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미국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곳이었던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한국 정부에 직접 연락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미 해군 함정 건조와 수리를 한국에서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공식적으로요? 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민 거죠.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수십 년간의 방치로 사실상 붕괴한 상태였거든요. 존스법이라는 자국 선박보호 규정 때문에 경쟁이 사라졌고 조선소가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군함 건조와 수리 능력 모두 무너진 거였어요. 중국 해군이 미 해군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게 된 지금 함정 수리조차 제때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은 거였어요. 실제로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고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미국 업체와 손잡고 군수 지원함 입찰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미 해군 고위 관계자 7명이 직접 정비 현장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고 했죠. 한국 조선 3사의 미국 관련 수주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답했어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죠. 저는 손에 쥔 메모지를 내려놓았어요. 150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 해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한국 조선소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함께 자료를 정리하던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부산항 조사를 왔다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네요. 맞았습니다. 항만에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하나로 모였어요. 한국 없이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하다는 것. 보급도 통신도 함정 수리도 전부 한국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한국에 있는 미 해군 함정 정비 인프라도 잃는 거였어요. 보급항도 수리시설도 통신 네트워크도 함께 사라지는 거였죠. 철수할 수 없는 건 오히려 우리 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차관보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얼굴들이 섞여 있었어요. 랜드연구소 소속 분석관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빨간 띠가 둘러진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존슨, 이 보고서 읽기 전에 각오하고 읽어. 저는 표지부터 봤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 이후 72시간 시나리오 분석. 저는 첫 장을 펼쳤어요. 0시간. 철수 명령 발효.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병력이 공식 철수 개시. 6시간. 평양 조선중앙통신 특별방송 준비 시작. 북한군 전방부대 경계 태세 격상.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군구 일부 부대 이동 포착. 12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 러시아 태평양 함대 블라디보스토크 기지 출항 준비. 중국 항모 산둥함 황해 남하. 24시간. 북한 비무장지대 병력 전진 배치. 한국 증시 회로 차단기 발동. 일본 방위성 독자 대응 검토 착수. 48시간. 동북아 지역 전체 군사 긴장 최고조. 미국이 개입하려 해도 전진기지 없음. 괌에서 한반도까지 전개시간 최소 72시간 이상 소요. 72시간. 미국의 대응 능력 사실상 공백 상태.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랜드 연구소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차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브리핑룸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관보가 두 번째 파일을 꺼냈거든요. 이번엔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건 정보 채널로 들어온 내용이야. 파일 안에는 외교 전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달 사이 중국이 한국 측에 비공개 접촉을 시도한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창구는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측 인사를 별도로 만나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였죠. 한미 관계가 불안정한 이 시점에 중한 양국이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말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틴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안보회의 관계자가 모스크바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였어요. 러한 에너지 협력과 군사기술 교류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발표는 이미 작년에 발표가 됐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차관보가 파일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외교부의 내부 회신 전문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합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하는 데서 끝낸 게 아니었어요. 그 정보를 미국에 먼저 알려줬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런 접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유도 압박도 통하지 않았죠. 오히려 정보를 미국에 넘겨줬습니다. 배신당한 쪽에서 먼저 의리를 보여준 셈이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72시간 보고서와 중국과 러시아 접근 문건을 모두 받아본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NSC 보좌관이 말했어요. 이 두 가지 문건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을 거부하면서 그 사실을 미국에 알려준 것. 그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직 당신 편이다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측 참모 중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알려준 건 협상 카드를 높이려는 전술일 수 있어요. 다른 참모가 즉각 맞받아쳤어요. 카드요? 저 72시간 보고서 읽었어요. 한국 없으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72시간도 못 버텨요. 카드 들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군정보 담당관이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지금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한미동맹 균열입니다. 그 균열을 만드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랜드 연구소 분석관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동시에 접촉한 시점이 트럼프의 철수 발언 직후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미 갈등을 정확히 읽고 움직인 거죠. 한국이 흔들리길 기다린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외부의 적이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 치밀하게 움직이는 동안 미국은 스스로 그 균열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의는 예정 시간을 2배로 넘겼어요. 철수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차관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존슨 보고서 작성해. 제목은 자네가 정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동맹을 잇는 나라와 동맹을 지키는 나라. 그걸로 하겠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한국은 배신당하면서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압박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혹받으면서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미국에 먼저 알려줬습니다. 이게 75년 동맹의 무게였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이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였어요. 과연 우리가 그 신뢰에 걸맞은 나라인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차관보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차관보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분이 앉아 계셨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을 이끌었던 분이었어요. 존슨 컨설턴트 잘 왔네. 차관보가 저를 소개했어요. 에이브럼스 장군님도 한국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계시네. 자네 보고서 읽어봤네. 정확한 분석이었어. 에이브럼스 장군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죠.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동맹이네. 에이브럼스 장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75년간 쌓아온 신뢰를 돈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지. 백악관에서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야. 차관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에이브럼스 장군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존슨, 자네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게 어떨까? 청문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동맹 관련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어. 차관보가 설명했어요. 자네 같은 현장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동맹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흥미로운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NSC에서 추가 분석을 요청했고 국방부와 국무부가 합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청문회 전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증언 내용을 최종 점검했어요. 제목은 피해 형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였어요. 청문회 당일 상원 의사당에 도착하니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였죠. 증언대에 앉아 위원장이 말했어요. 존슨 컨설턴트, 한국 현지 조사 결과를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함께 싸운 피해 형제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위원이 물었어요. 캠프 험프리스 하나만 봐도 그래요. 110억 달러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어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죠. 미국 내에선 항상 잘못된 수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도 마찬가지죠.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지원이에요. 주한미군은 통신, 전력, 교통 모든 인프라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심지어 미국 일부 전략 자산들도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죠. 그렇다면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이 질문했어요.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미 한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동맹국들보다 월등히 높게 부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제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라고요. 저는 가슴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 돕는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요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어요. 분담금 인상은 더 이상 한국에 통하지 않습니다. 압박을 하려면 다른 걸로 하고 더 나아가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을 이젠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동맹으로 대해야 해요.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방산 수출 6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차세대 전투기까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철수 위협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위원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전략적 자살이에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한국을 잃는다면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체를 잃게 돼요. 중국 견제도 대만 방어도 불가능해져요. 청문회 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제 발언 중 한국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라는 부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청문회 직후에도 백악관의 공식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미 의회 내에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존슨 컨설턴트 증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의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많은 동료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주한미군 감축금지법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죠. 언론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재조명하는 기사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백악관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한미동맹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했죠. 대변인이 우회적으로 말했어요.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훈련 방산 그리고 조선업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그들과의 협력이 이뤄질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이죠. 청문회 이후 철수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보류가 아니라 철회가 된 거였죠. 오히려 새로운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기술 공유, 공동개발, 상호 투자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죠. 저는 이제 곧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서죠. 바쁜 나날 속에서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한미동맹이 진정한 우정으로 거듭났어요. 75년 전 아버지가 피로 맺은 우정이 이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동맹이란 손익계산서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함께 흘린 피 잃은 목숨 그리고 지켜낸 미래로 증명되는 것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지켜주는 동맹입니다. 75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우정이 오늘날 기술과 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